채널아 캐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애초에 히데요시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륙이었습니다. 조선 침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를 놓고 본 이야기지 원래 목표는 대륙이죠.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히데요시는 큐슈 정벌 중에 대륙 침략의 의지를 더더욱 널리 알립니다. 임진왜란 5년 전인 1587년 3월 1일자 탐원인 일기에는 큐슈 정벌의 히데요시 출진에 대한 풍문을 듣고 고려, 남만, 대당까지 쳐들어갈 것이라고 들리니 그 엄청난 계획이란 전대미문이로다 라며 놀라고 있습니다. 침략의 대상을 일본, 중국, 천축이라고 할 때도 있고 거기에 조선을 명시할 때도 있고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유럽을 뜻하는 남만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결국 힘 닿는 데까지 세계 정복이란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히데요시는 조선과 류큐, 고산국, 루손에 복속 사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나라에 보내는 히데요시의 국서가 유명한데 자기 어머니가 회임 중에 태양이 태내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떠들죠. 즉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류큐는 일단 히데요시에게 굽히는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동원령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요. 스페인의 필리핀 마닐라 총독은 경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당시 마닐라에는 500여 명의 일본인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복속 따위 씨알도 먹히지 않을 이야기지만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1587년의 큐슈 정벌은 큐슈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며 북상하던 시마즈 가문을 정복하기 위해 히데요시가 대규모 원정군을 동원하여 결국 시마즈 가문을 굴복시킨 전쟁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에 출병하기 위한 사전연습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데요시는 류큐에 시마즈 가문이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조선도 대마도에 종속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가짜뉴스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명하신 학자들께서 모두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더욱 놀라운 시츄에이션이죠. 그러니 납득이 안 가더라도 정신건강을 위해 일단 믿어보자고요. 히데요시의 비서관 오우무라 유코가 큐슈 정벌에 대해 쓴 구주 동좌기에도 조선에 대해 대마도 영주를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히데요시는 진짜 대마도의 연장선에서 조선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카오시리 오노레오시레바 혁센 아야우 카라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했는데 조선도 일본을 잘 몰랐지만 일본도 이 모양이니 전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돌맞게 된 것은 착각의 대상이 된 대마도입니다. 히데요시의 대군이 큐슈로 밀어닥치니 대마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히데요시의 본진에 가서 넙죽 엎드리는데 히데요시는 조선왕을 입조시키라는 미션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이 일본에 건너와서 조정의 히데요시를 아련하고 두목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오히려 대마도주가 대대로 조선 국왕에게 관직을 받고 세견미를 원조 받아가는 입장이니 대마도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조선 국왕의 입조라는 미션을 진행시키기 위해 1587년 대마도주는 전쟁을 연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히데요시에게 복수한 대마도주는 소 요시시게였습니다. 1532년생으로 이미 20년 전에 은퇴했지만 양자들이 일찍 사망한 데다 그 뒤에 도주가 된 양자들의 동생 소 요시토시가 1568년생으로 아직 젊어서 후견인 성격으로 복귀한 것으로 늙음하게 고생입니다. 요시토시를 데리고 히데요시 앞에 엎드렸다가 불가능한 미션을 받게 된 것도 나쁜 상황인데 조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무렵 대마도가 조선에 사절을 보낸 것은 유명한 일이지만 대마도의 공식 사절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왕복했습니다. 먼저 1587년 류성룡의 징비록으로 유명한 귤강광, 즉 유즈야 야스히로의 사절. 징비록 등에서 히데요시의 국서가 거만하기 짝이 없는데 사신도 오만불손하더라며 사신을 위한 잔치에 야스히로가 비싼 후추를 뿌려서 악공과 기생들이 그걸 주우려고 우르르 난장판이 되니
나라의 기강을 비웃었다는 일화와 조선의 창이 짧다고 비웃은 일화를 남기고 있죠. 대마도 측은 일본이 통일되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 축하사절을 보내달라고 둘러댑니다. 히데요시가 이때 알아챘으면 좋았을 것을 대마도의 거짓말은 그 이후 반세기 동안 신나게 달리게 됩니다. 참고로 소 요시토시는 코니시 유키나가의 사위이기도 하며 이후 행적을 봐도 코니시 소라인은 사기극의 한 통속입니다. 조선조종은 이전 국왕을 죽이고 왕이 된 히데요시라고 착각해서 그런 시역의 나라와는 교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으고 백길이 험해서 사신을 못 보낸다고 둘러댑니다. 그 이듬해 1588년 소 요시시게와 요시토시가 승려 겐소, 상인 시마이 소시츠와 함께 직접 건너와서 백길은 자신들이 안내하겠다며 다시금 사절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거부하죠. 그해 소 요시시게는 고민거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1589년 3월 히데요시는 조선 국왕의 입조가 늦다며 그해 여름까지 입조시키라고 대마도를 다그치자 그해 6월 이번엔 겐소를 일본 국왕 사절의 정사라고 꾸미고 대마도주 요시토시가 부사를 맡아 조선에 방문해서 옛날의 선례에 따라 조선통신사의 답방을 요청합니다. 딸따름한 조선조정은 몇 해 전 손죽도에 왜구가 침입했을 때 그 앞잡이를 한 사화동을 소환하라는 조건을 다는데 대마도 측은 즉시 사화동을 어떻게든 잡아서 혹은 만들어서 한양으로 끌고 오는 성의를 보입니다. 일본 국왕 사절이 답방을 원한다고 하니 조선조정은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1589년 6월 파견을 결정하고 그해 11월 정사, 부사를 임명하고 1590년 3월에 출발합니다. 우리가 책이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익히 아는 대로 이 조선통신사는 히데요시의 대륙 침략 야망이 적힌 국서를 가지고 왔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정사 황윤길,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사 김성일로 의견이 나뉘는데 정사 황윤길은 서인, 부사 김성일은 동인으로 당시 동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사가 아닌 부사의 말을 택했다고 일컬어집니다. 임진왜란 전체를 보면 선조도 나름 똑똑한 왕이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저력도 대단하지만 실책은 실책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조정도 나름 전쟁에 대비했지만 상상을 까마득히 초월하는 대군이라 중과부적의 상황이었다는 것은 저도 항상 수긍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선조와 조정을 미워하거나 두둔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죠.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데 김성일이 참가한 조선통신사는 1590년 3월에 한양을 출발하여 4월 말 부산에서 일본으로 향했고 교토에는 7월 말에 도착합니다. 일본 측에서 질질 끌었든 어쨌든 거리에 비해 길어진 여정입니다. 그 사이 일본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군사적으로는 어떠한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통신사는 적정 탐색의 목적도 있는 거였죠. 통신사를 보낼 때 외국의 정세까지 살피고 온다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건 한양으로 올라간 대마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카에 도착하고도 히데요시가 호우주오 가문을 공격하는 오다와라 정보를 위해 출진 중이라 거기서 다시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11월 초에야 교토의 취략제에서 히데요시와 첫 대면을 합니다. 히데요시의 거점인 오사카성과 시가지는 물론이고 취락제는 수도에 만들어진 호화 성곽인 만큼 히데요시 위력을 절실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당시 호우주오 정벌과 오슈 평정이라는 임진왜란 이전의 일본 역사상 최대 병력이 동원된 외국의 저작거리 상황이었습니다. 호우주오시를 포위한 병력이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머무르고 있던 오사카, 교토 일대의 수도권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일본은 병력으로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토, 오사카 일대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서일본 최대 세력인 모우리 가문과 그 친척인 모우리 양천 등은 관동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다와라까지 가지 않고 수도권과 오와리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그런 전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적정을 보러 간 사절로서 무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신사는 히데요시와 대면한 후에도 답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오사카 인근 사카이에서 대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히데요시 정권은 명나라로 쳐들어간다고 전쟁 타령을 숨기지 않았고 히데요시에게 받은 답서는 겐소가 적당히 둘러댔음에도 불손하고 불순한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정을 더 잘 살폈어야 했습니다. 조선은 결과적으로 적정 파악에도 실패하고 전쟁 판단에도 실패하고 그럼에도 전쟁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정쩡한 준비가 되어버립니다. 성은 작더라도 견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반대로 크게만 지어 놓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전쟁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품고 있던 모든 힘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없었다. 징비록의 한 대목입니다. 이런 준비마저도 원성이 자자해서 하다가 만 게 많습니다. 임진왜란에 앞서 일어난 여러 정책 결정은 조정과 임금의 책임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조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순신 장군을 초고속 승진시켜서 전라좌수사에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탁월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신이 굽어 살피신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무관 황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진은 군관으로 전쟁 전 조선 통신사에 동행하여 일화를 남기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대를 털어 보검을 사면서 머지않아 적이 오면 이것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황진은 본시 주색을 좋아했는데 일본에서 돌아온 후 그것을 멀리하고 재산을 털어 말을 사고 밤낮으로 말타기, 활쏘기를 연습하며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인데 대장부는 나라에 몸을 바쳐야지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열려실기술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김성일이 전쟁은 없다고 말하고 정작 당상관으로 승진하자 황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하길 황윤길과 허성같이 어리석고 용렬한 이도 적정을 알았거늘 김성일같이 교활한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는가. 안방준의 임진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황진은 전쟁이 발발하자 용인전투, 이치전투에 참가했고 충청병사가 되었으며 2차 진주성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 전사합니다. 일본군에 맞서 일본도를 휘두르며 분전하는 조선 남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